샬롬 상록수 15번째 반가운 손님. 낙성시계와 달라는 영신의 청첩을 받은 동혁은 저의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기뻤다. 아무렴 가고 말고 오지 말래도 갈 텐데 하고 혼자 말을 하면서 벽에 붙은 인력을 쳐다보았다. 내일은 떠나야겠는걸 하고 노자를 변통할 궁리를 하였다. 추수라고는 하였지만 잡곡을 섞어 먹는데도 내년 보리 때까지 될 양식조차 없었다. 간신히 개량이나 하던 것을 그야말로 문전의 옥답을 반나마 팔아서 강도사 집의 빛을 정산하였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어도 광 속에는 별하고 겨우 대여섯 선밖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각종 세금과 비료대와 개똥과 온갖 출염이며 동화가 각처 주막의 술값을 진 것과 1년 동안에 든 가용을 따지고 보면 그 몇 섬까지 마저 팔아도 회개가 닿지를 않는다. 노인을 모신 사람이 생선철이 되어도 비린내조차 맡아보지를 못하고 제법 광목 한 필 사들인 적이 없건만 씀씀이는 논섬직이나 할 때보다 더 줄지를 않는다. 그것은 동혁이가 집안일에만 매어 달리지 않은 까닭도 다소간은 있겠지만 소위 자작농이 그러하니 남의 소작을 해먹는 사람들은 참으로 말이 못된다. 회원 중에도 건배는 신롱군도 되지 못하지만 남의 논 한마디기도 못 얻어하는 사람이라 가을이 원수 같았다. 난 타작 마당에서 빗자루만 들고 일어서는 꼴을 당하지 않으니까 배포만은 유아건던 하고 배를 문질러 보았지만 그 뱃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다. 실상은 3, 4년씩 묵은 빈만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 해서 어떻게 해야 할는지 도무지 염두가 나지를 않는 모양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노름마다 밤샌 건 제사 지낸 셈만 치고 돈 내버린 건 도둑 맞은 셈만 치면 고만이지 하고 제 손으로 배가한 것을 변명하며 낙청가의 본색을 발휘하지만 실상은 어린 것들의 작은 장자조차 골리는 때가 많다.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는 그는 동네 일을 한다고 덜렁거리고 다니기는 해도 노상 회때에 오른 오리 모양으로 어느 때 어느 바람에 불려서 어디로 달아날지 모를 것 같은 기색이 올 가을부터 현저히 보일 때 유일한 친구인 동혁의 마음은 어두웠다. 제 코가 석자 가웃이나 빠져서 물질로 도와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끼니를 굶고도 먹은 채하고 농회 일을 보는 것이 여간 마음 아픈 것이 아니다. 해외 일만 해도 그렇다. 회원들이 그렇게 집안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일을 하건만 실상 생기는 것이라고는 드러내어 말할 것이 못 된다. 공동답의 수확은 작년부터 대여섯 섬이나 늘었다. 계량식으로 지은 보람이 있어 재미가 나고 구식만 지키는 사람들에게 경종도 되지만 한마디에 석섬 마수나 타작을 하였대도 반은 답주인 강도사 집으로 들어가니 그것을 나누면 한 사람 앞에 한 가머니도 차례가 가지 못한다. 그것이나마 회관의 병을 쓰려고 팔아서 저금을 하는 것이니 실속을 따지고 보면 헛수고를 한 셈이다. 회원들은 이거 너무 섭섭해서 안 되겠는걸 하고 겨우 고무신 한 켤레와 삽 한 자루씩을 사서 나누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 길이나 되는 볕단을 조리개로 큼직하게 묶어서 개상에다가 둘러 맺히자 신누런 몽근 벼가 와르르 쏟아질 때 회원들은 재미가 쏟아졌다. 도급기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심꾼들의 이것띠 위위 하는 태질을 하는 그 기운찬 소리를 들을 때 황금 가루로 매를 쌓아놓은 듯한 벼 두더기 속에 발을 푹 파묻고 벼를 끌어 담으며
두 마리오 두 말, 서마리오 서말 하는 처량스러운 듯한 소리를 들을 때만은 아이고 이걸 다 남을 주다니 하고 분한 생각이 들어 한탄을 맞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해서 자잘한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노자를 변동할 궁리를 하던 동혁은 적어도 10원 한 장은 가져가야 할 텐데 하고 입맛을 다셨다. 그러나 언뜻 눈앞에 나타난 것은 기만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치사하게 그자한테 돈을 취해 가지고 가긴 싫다 하고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이라도 건너갈 결심을 하였다. 낙성식 전날 영신은 10리도 넘는 자동차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갔다. 의외로 근친을 하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사흘 동안이나 빠져서 준비를 하느라고 잠시도 떠날 사이가 없건만 별로별로 찾아오는 더구나 정에서 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앉아서 맞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낮차에서 헛걸음을 치고 돌아와서 저녁 때 또다시 나갔다. 가슴을 조이며 자동차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영신은 신장로로 뛰어나가며 손을 들었다. 차는 브레이크 소리를 지겹게 내며 우뚝 섰다. 동혁은 벌써 알아보고 뛰어내릴 텐데 10,000원도 안 된 승객을 훑어보았으나 땅이 두 쪽으로 갈라져도 꼭 올 줄 믿었던 사람은 그림자도 없다. 영신은 실망 끝에 어찌나 화가 나는지 이놈아 왜 그 일을 안 태워가지고 왔느냐 하고 운전수를 끌어내려 퍽퍽 두들려주고 싶었다. 그는 그만 맥이 떨어져서 가로수 밑에 다 펄썩 주저앉아서 거의 1시간 동안이나 멀겋게 노을이 낀 하늘만 원망스러이 쳐다보았다. 못 오면 성실한 이가 전보라도 쳤으련만 하고 여러 가지로 축축도 공산도 해보다가 내왕 20리 걸음이나 곱팽이를 쳐서 그만 풀이 죽어가지고 어둑어둑할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공연히 짜증이 나서 학원에는 들리지도 않고 바로 하숙으로 갔다. 낙성시 준비라야 지도책을 펴놓고 망국기를 헝겊 조각에다가 물감칠을 해서 달 것과 상냥할 때도 쓸쓸히 지낸 목쓰며 저와 함께 죽도록 애를 쓴 청년들을 점심이나 대접하려는 그 준비를 하는 것뿐이다. 소위 내빈이라고는 정하지도 않았으나 학부형들이나 모아놓고 그동안 경과를 보고하려는 것이다. 서울연합회에는 정첩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 회장이 못 오면 간사라도 한 사람 보내달라고는 했으나 속으로는 오지 말았으면 하였다. 농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서 눈은 한껏 높은 하이칼라가 내려오면 보여줄 만한 것도 없거니와 대접하기가 거북할 것 같았다. 그런데 내빈의 종대표라고 할 만한 동혁이가 오지를 하느니 건배 대회와 농회원들에게도 형식적으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낙성식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도록 부하가 났다. 내일 온데도 정각인 아침 10시까지는 도저히 되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은가. 영신은 컴컴한 중문간에서 언제 어머니 하고 불쾌히 부르며 서울선 아무도 안 왔어요 하고 물으면서 운동화를 벗어 던졌다. 서울로 통한 길은 다른 방향인데 그 길로는 원재를 보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자기가 쓰는 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혹시 서울서 누가 왔나 하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영신은 원재 어머니 거정 어디로 갔을까 하고 입속으로 꾸짖으며 방문을 벌써 열고 들어서다가 깜짝 놀라 멈칫하고 뒤로 물러섰다. 왜 서울서 오는 사람만 찾으세요? 방 한 구석에 앉아서 각반을 풀다가 검붉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히 담고 돌아다 보는 것은 동혁이다. 천만 뜻밖의 떡 들어와 앉은 사람은 틀림없는 동혁이다. 아, 이게 누구세요? 영신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겨워서 가슴속은 두 방망이질을 한다. 동혁은 벌떡 일어나 영신의 두 손을 덥석 쥐고 잡아 흔든다. 아니, 어디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다니요? 이 두 바퀴 자동차를 타고 왔지요. 하고 동혁은 제 다리를 딱 쳐 보인다. 영신은 혀끝을 내두르며 아이고 어쩌면 배도 안 타고 돌아오셨으면 한 300이나 될 텐데 하니까 아따 삼천리는 못 올까요? 하고 동혁은 그저 손을 놓을 줄 모른다. 그래 언제 떠나셨어요? 어저께 새벽에요. 영신은 얼굴을 들었다. 등잔 불 밑에 번떡이는 두 줄기 눈물. 그것은 반가움에 겨워서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다. 거칠고 어두운 벌판을 홀로 헤매다니다가 어버이의 따뜻한 품속으로 기어든 듯한 느낌과 살이 찢기고 뼈가 깎이도록 고생한 것을 무언중에 호소하는 그러한 눈물이었다. 동혁은 눈을 꽉 감았다가 뜨며 신색이 매우 못되셨군요 하고는 손등으로 눈물을 비비고 난 영신의 얼굴을 무한히 가엾은 듯이 들여다본다. 반년 남짓이 만나지 못한 동안에 영신의 그 탐스럽던 두 볼이 여위고 눈 가장자리에는 가느다란 주름살까지 잡혔다. 더운 때도 아닌데 입술이 까맣게 탄 것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나 하는 것이 역력히 들여다 보였다. 동혁은 그래 집 짓기에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하는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려는 것을 도로 끌어들였다. 그런 인사치레는 일부러 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등잔불은 고요히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흔드는데 우리 집 보셨지요? 동혁씨 집보다 잘 지었죠? 한참 만에야 영신은 난전을 부리듯이 묻는다. 아까 잠깐 바깥에서만 둘러봤는데 아주 훌륭하던군요. 항공리 회관쯤은 개다 대면 행랑채 같아요. 하고는 집들은 엄부렁하게 지어놨지만 이제 내용에 그만큼 충실하게 돼야 해요. 하고 동혁은 제가 주인인 듯이 영신의 손목을 끌어다 앉혔다. 회관의 설계도를 보고 또는 편지로 자세히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 혼자 시작한 일로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두 번, 세 번 놀랐다. 좀 누세요. 여간 고단하지가 않으실 텐데 하고 영신은 목짐을 내어놓고 일어서며 시장도 하실걸 언제 어머니는 어딜 가서 여태 안 들어와? 하며 일어나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벌써 오신 걸 몰랐네 하고 마주 들어오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이었다. 그는 손님이 혼자 와서 기다리는 것이 보기 딱해서 영신의 뒤를 쫓아보낼 사람을 얻느라고 회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었다. 영신은 원재 어머니에게만은 동혁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여서 그 역시 동혁이를 여간 기다리지 않았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어쩌면 그렇게 대장감으로 생겼어요. 처음 뵈서 그런지 마주 쳐다보기가 무섭디다 하고 혀끝을 내둘러 보이면서 밥상을 차린다. 그는 청소골 밖에는 나가보지도 못하였지만 동혁이처럼 건강하고 우람스럽게 생긴 남자를 처음 보았던 것이다. 천사와 같이 숭앙하는 제 선생의 남편 제목이 방안이 뿌듯하게 들어설 때 그의 마음속까지 뿌듯하였다. 영신이도 동혁이를 칭찬하는 말이 듣기 싫지 않아서 그렇게 무서워 배어요. 아무튼 보호병정 하나는 튼튼하게 뒀죠 하고 느긋한 웃음을 웃어 보였다. 원재 어머니가 찬이 없어서 어떡한데요 하고 성화를 하니까 뭘 돌멩이를 깨물어 먹어도 새길걸 하면서 밥상을 들고 들어가서는 항공리처럼 대접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린 배고플 적이란 뜻. 우린 적게 반찬밖에 없으니까요. 당초 부엌에 들어설 틈도 없고요. 하고는 호호호 하고 명랑히 웃는다. 동혁은
내가 요리집을 찾아온 줄 아슈? 하고 밥상을 들여다보더니 외상을 먹고는 언제 갚게요? 밥 한 그릇만 더 갖다가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하고 우겨서 둘이 겸상을 해서 먹으며 피차에 지낸 이야기를 대강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사람을 그다지도 그리워했었던가 하는 듯이 피차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기계적으로 숟가락질을 했다. 동혁은 숭늉을 마신 뒤에 입이 찢어지도록 하품을 하더니 이 근처에도 주막이 있겠지요? 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킨다. 제 아무리 장사라도 이틀 동안에 거의 300리길이나 줄기차게 걸어왔으니 노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막은 왜 찾으세요? 어느새 망령이 나셨담? 하고 영신은 동혁을 붙잡아 앉히고는 혼이불을 새로 씻힌 저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긴 대상 같지만 오늘은 일찍 감치 주무세요. 오직 고단하셨을까 하고 일어선다. 아닌 게 아니라 내쫓아도 못 가겠쇠다 하고 못 이기는 체하고 자리 위에 쓰러졌다. 영신은 안방으로 건너갔다. 자리끼를 들고 들어와서 문고리를 꼭 걸고 주무세요네 하고 의미 깊은 웃음을 웃어 보이고는 나간다. 동혁이도 항공리 바닷가의 오막살이에서 영신이가 오던 날 밤에 제가 한 말이 생각나서 빙긋이 웃으며 굿나잇 하고 손을 들었다. 조금 있자 문풍지가 진동하도록 드렁드렁 골을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잠을 얼핏 이루지 못한 영신의 귀에까지 들렸다. 동혁은 항공리서 나팔을 부는 시간에 자리를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다. 정신없이 쓰러져 잤건만 온몸의 피곤이 회복되지를 못해서 사지가 나른한데 잠이 깨어 누웠자니 비록 깨끗하게 빨아서 씻히기는 했으나 영신이가 베던 베개와 덮던 이불에서 어렴풋이 풍기는 여자의 살냄새는 코를 자극시킬 뿐이 아니었다. 그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제조를 한바탕하고 샘을 찾아가서 냉수로 세수를 하고는 학원으로 올라가서 두어 바퀴 돌면서 야릇한 흥분을 간신히 가라앉혔다. 늦은 가을 서리찬 아침은 정신이 번쩍 나도록 상쾌하다. 아, 여기가 청소골이었구나 하고 동혁은 산중 벽촌에 하나도 신기할 것이 없는 자연을 둘러보았다. 띄엄띄엄 선 초가집 앞에 고욤 나무는 단풍이 지고 미루 나무는 벌써 낙엽이 져가지만 앙상한 것이 매우 소조해 보인다. 다만 흰 벽이 찌들은 애배당만이 항공리에 없는 귀물이었다.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보통 연애를 하는 남녀와 같이 깨가 쏟아지는 듯한 이야기는 없었다. 영신이도 수다스러이 제잘거리는 좋아하는 성미가 아니나 하고 싶은 말은 가슴속에 첩첩이 쌓였건만 입은 나분나분하게 놀려지지를 않았다. 이따가 내빈 총대로 한마디 해주세요. 기부금 적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척척 내놓게요. 하고 특정을 하였고 여러 연설 말씀을 할 줄 알아야지요. 한 것이 중요한 대화였다. 시간이 되려면 멀었건만 아이들은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중에도 계집애들은 명절 때처럼 울긋불긋하게 입고 어깨 동무를 하고는 학원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어떤 계집애는 추석 놀이를 하던 날 밤에 꽂았던 풀이 죽은 리본을 꽂고 자랑스러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닌다. 동혁은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나비를 움켜잡듯이 제일 조그만 계집애 하나를 붙들어 번쩍 들고 겁이 나서 빨개진 뺨에 입을 맞추고는 새색시 몇 살인가? 집은 어디지? 그래, 제 선생님이 좋아 하고 말을 시킨다.
다른 아이들은 그만 꼬리가 빠질 듯이 풍지박산을 하는데 동혁이에게 붙들린 여자애는 처음에는 겁이 나서 발발 떨며 울지도 못하다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 줄 알고 1급 사류 우리 집은 청소꼬리예요 하고 사투리를 써가며 곧잘 말대답을 한다. 동혁은 체격과는 정반대로 아이들을 보면 귀여워서 사지를 못 쓴다. 이걸 누가 해주든 하고 리본도 만져보고 어깨 위에다 둘씩이나 올려놓고 얼싸둥둥을 하며 춤을 추듯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어디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왔을까 하고 도망을 갔던 아이들이 살금살금 모여들어서 동혁을 애워쌌다. 저 이 아저씨가 사는 한곡리란 동네엔 너희 같은 애들이 창가도 썩 잘하고 유기도 썩 잘하는데 너희들은 아주 바보로구나 하고는 저 먼저 굴단한 목소리로 동요도 하고 그 큰 몸짓을 꿈뜨게 움직이며 유의하는 흉내도 내어 보인다. 아이들은 그것이 우스워서 칼칼거리며 자지러지게 웃다가 애게게 우리더러 창갈 할 줄 모른대요. 도리어 놀려 먹으려 든다. 동혁이가 그럼 어디 한 번들 해봐 하고 꾀송꾀송하던 아이들을 성벽에 나서 추석날 하던 유희와 장가를 되풀이하느라고 시간이 된 줄도 몰랐다. 땡그렁 땡땡 땡그렁 땡땡 학원 정문에 달린 종이 울린다. 그 명랑한 종소리는 맑고 푸르게 개인 아침 한없이 높은 하늘로 퍼지는데 아이들은 와 소리를 지르며 앞을 다투며 달려간다. 땡그렁 땡땡 땡그렁 땡땡 그 종은 새로 사다가 한 번도 울려보지 않았던 것이다. 동혁은 머리를 들어 종을 치고선 영신을 쳐다보았다. 이 돈은 꼭 저금을 해두었다가 새로 지으려는 학원 마당 앞에 종을 사서 달겠습니다. 아침 저녁 내 손으로 울리는 이 종소리는 나의 가슴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혼곤이 든 잠을 깨워주고 청소골의 산천 초목까지도 울리겠지요 라고 쓰였던 편지 사연이 생각났다. 오늘 아침에 그 종소리는 누구보다도 동혁의 가슴 한복판을 울렸다. 학부형들과 집을 짓는 데 수고한 사람들이며 부인 근로개원들은 물론 교실에 칸을 더 놓은 새 학원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도록 꽉 찼다. 동혁은 맨 뒷줄에 가서 앉았다가 구경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너들어대는 것을 보고 손님처럼 서서 구경만 할 게 아니다 하고 여보시오 어른들은 뒤로 나섭시다. 나서요. 쉿 어들질들 맙시다 하고 사람들의 틈을 비비고 다니며 장례를 정돈시켜 주었다. 여러 사람은 저게 누군가? 어디서 온 사람이요?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비슬비슬 비켜선다. 그러자 교회의 장로인 대머리 영감이 단위에 올라섰다. 장로는 서양 사람의 서투른 조선말을 그나마 어색하게 입내내는 듯한 예수교식의 독특한 어조로 개회사를 하고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인도한다. 겉장이 떨어진 성경책을 들고 예배나 보듯이 성경까지 읽는다. 그동안 동혁은 꿈뻑꿈뻑하며 교단 맞은편 벽에 붉은 인키로 영신이가 써붙인 몇 조각의 슬로건을 쳐다보고 있었다. 갱생의 광명은 농촌으로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무지이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러한 강령 비슷한 것이 조금도 신기한 것이 아니었만 그 장로와 비교해 볼 때 동혁은 이것도 조선의 현실을 그려놓은 그림의 한 폭인가 하고 속으로 쓸쓸히 웃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 양복쟁이들이 와서 앞줄에 가 버티고 쭉 늘어앉지 않는 것만은 유쾌하다면 유쾌하였다.
귀에 익은 손풍금 소리가 들리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부르는 찬미 소리가 일어났다. 그제야 장내는 활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목종을 높여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그런 찬송가는 꽤 좋군 하고 동혁이도 따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찬송가가 끝난 후 장로는 일어서서 매우 경건한 어조로 그러나 여전히 서양 선교사의 입내를 내듯이 먼저 여러분께서 이처럼 많이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큰 집을 짓고 낙성식을 서영대에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다만 우리 청송동의 무지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귀한 따님 한 분을 보내주신 은택인 줄로 압니다. 하고 연단 아래서 머리를 숙이고선 영신을 가리키며 지금 영신 선생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신 말씀 하시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가 앉는다. 아이들이 딱딱딱 치기 시작한 박수 소리가 소나기처럼 장내를 지나갔다. 동혁이도 그 넓적한 손바닥이 아프도록 쳤다. 영신은 빨갛게 상기가 되어서 연단 위로 올라갔다. 먼 빛으로 보니 영신의 얼굴이 파리하고 몸이 수척한 것이 더 분명해서 동혁은 바로 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새 집에 꽉 차도록 많이 와주셔서 여간 기쁘고 고맙지가 않습니다 하고 말을 꺼내는 목소리만은 여전히 짜랑짜랑하다. 영신은 말끝을 얼핏 대지를 못하고 아이들과 학부형들을 둘러보더니 여러분은 이 집을 짓는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의 눈으로 보셨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다는 말씀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만한 학원 하나를 짓느라고 고생한 것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생색이나 내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집이니까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들여서 지었는지 그것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들고 들어온 책보를 끌으더니 계산서를 꺼내놓고 공사비가 든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들려주고 나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덤벼들어서 품삯 한 푼도 덜 드리려고 죽기 작정하고 일을 했건만 700여 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얼마를 가지고 착수를 한 줄 아십니까? 단돈 100여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이 남아 누구의 돈인 줄 아십니까? 이 치마를 두른 여자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처지에서 3, 4년을 두고 푼푼히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600원이나 되는 빚은 조 어린애들이 졌습니다. 각처에서 구워대고 외상 일을 시킨 최영신이가 물론 책임을 집니다마는 사실은 조 어린애들이 배우기 위해서 길거리로 헤매다닐 수가 없어서 저희들로서는 태산 같은 빚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신네의 귀여운 자녀들이 이 집에서도 쫓겨나가시는 걸 보시렵니까? 간신히 뜨기 시작한 조영채가 도는 눈들을 다시 뽀얗게 멀리 놓으시렵니까? 하고 주먹을 쥐고 목청껏 부르짖자 그는 몹시 흥분되었다. 발을 탁 구르며 무슨 말을 하려고 여러분 하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벼랑과 무엇에 꽉 질린 것처럼 다른편 옆구리를 움켜쥔다. 금방 얼굴이 해스케지더니 앞에 놓인 교탁을 집을 사이도 없이 그 자리에서 꼬부라지듯이 엎으러졌다. 저런, 저게 웬일이야. 여러 사람은 동시에 부르짖었다. 그 소리와 함께 동혁의 눈은 휘둥그레지더니 두 팔로 헤엄을 치듯이 사람의 물결을 헤치며 에그머니 우리 선생님 저를 어째 하고 세대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사뭇
파밭 밟듯 하고 연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같은 연단 위에 있던 장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동혁은 비키세요 하고 밀치며 대들어서 침착히 영신을 안아 일으켰다. 입술까지 하얗게 바래가지고 가물어진 것을 보고는 뇌 빈혈이로군 하고 사지를 늘어뜨린 영신의 다리와 발리를 머리를 번쩍 들고 사무실로 쓰게 된 옆방으로 들어갔다. 원재 어머니와 청년들이며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와서는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하는 것을 너희들은 나가 있거라 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내몰고는 저의 노동복 저고리를 벗어서 마루에 깔고 영신을 그 위에 고이 눕혔다. 그러고는 냉수를 하고 원재 어머니에게 명령하였다. 원재 어머니가 당황히 나가는데 직가 다비를 신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얼굴이 삶은 갯빛이 되어 가지고 냉수 사발을 들고 찔끔찔끔 앞지르며 들어온다. 도대체 우리 최 선생이 아니 이게 웬일이란 말씀이요? 하고 모두 냄새를 풍긴다. 그는 영신의 가마로 오늘날까지 품삯도 못 받고 일을 한 몫이었다. 아무튼 낙성시까지 하게 된 것이 덩달아 좋아서 아침부터 주막에 가서 줄였던 막걸리를 잔뜩 마시고는 엉덩춤을 추며 에헴 내 손으로 지은 집 낙성식을 하는데 한몫 끼워야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어느 놈이 날 빼놓는단 말이냐 하고 혼잣말을 주고받으며 한창 뽐내고 들어오다가 영신이가 넘어지는 광경을 보고 허겁지겁 뛰어나가서 이력차게 냉수를 떠온 것이다. 동혁은 냉수를 영신의 얼굴에 2번 품어주고 원재의 윗옷을 벗겨서 방석처럼 접어 어깨 밑에 고여 머리를 낮추어 놓고 2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천천히 인공호흡을 시킨다. 그리고 원재 어머니더러 아랫도리를 가만 주물러 주세요 하였다. 영신은 한 5분 동안이나 숨을 괴롭게 몰아쉬더니 휴 하고 악몽에서나 깬 듯이 정기 없이 눈을 뜨고 여기가 어딘가 하는 듯이 실내를 둘러본다. 정신이 좀 나세요? 동혁이가 나직히 묻는 말에 그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네 하고 안심과 감사의 뜻을 잡힌 손에 힘을 주는 것으로 표시한다.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밖에들 있어요. 마룻바닥에 차서 어떡하나. 원재 어머니도 겨우 숨을 돌린 듯 동혁의 얼굴을 쳐다본다. 좀 더 진정해야 해요 하고 동혁은 강당으로 나가서 둘러앉아 중얼중얼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로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절대로 안정을 시켜야 하는데 그만 다들 헤어지라고 해주시지요 하고 일렀다. 아이들은 문 밖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가지를 않는다. 금분이는 우리 선생님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하고 선생이 죽기나 한 듯이 사뭇 통곡을 하다가 동혁의 소매에 매달려 들어오더니 영신의 앞으로 달려들며 흐느껴 운다. 영신은 금분아 너 왜 우니 왜 울어?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단다 하고 달래주고는 나가봐야 할 텐데 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킨다. 아이고 배야 하며 아까 쓰러질 때처럼 아래편 아랫배를 쥐어쥐며 지독한 고통을 참는하고 입술을 깨문다. 이제까지 태어난 기색을 보이던 동혁의 얼굴에도 당황한 빛이 떠돈다. 너무나 과로한 끝에 흥분이 되어서 일어난 단순한 내 빈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튼 집으로 내려갑시다 하고 동혁은 영신을 고쳐 업고 뒷문으로 빠져서 원재 어머니 집으로 내려갔다. 영신이가 거처하는 방은 사내 아이, 계집 아이들로 2겹 3겹 에워싸였다. 부인 친목계의 개원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 방으로 꾸역꾸역 들어오는 것을 동혁은 안 됐지만 나가들 주세요. 조용히 누워있어야 합니다. 하고 원재 어머니만 남겨놓고 다 내보낸 뒤에 문고리를 안으로 걸어버렸다. 땀이 이마에 숭숭 내뱉었건만 그는 씻으려고도 안 하고 영신의 앞으로 가까이 앉는다.
영신은 고통이 조금 진정된 듯하나 기암이나 한 것처럼 누워있다. 동혁은 한참 동안 눈을 꽉 감고 있다가 똑바로 누우세요 하고 영신을 반드시 눕혔다. 그는 의사처럼 이마를 짚어 신혈이 있고 없는가를 보고 맥박을 세워 본 뒤에 여기에요. 아픈 데가 여기에요. 하고 영신의 배를 명치로부터 배꼽까지 여기저기 꾹꾹 눌러본다. 영신은 말 대답을 할 기운도 없는지 아프지 않은 데는 조금씩 고개를 흔들어 보일 뿐. 그럼 여기지요. 동혁의 손가락이 영신이가 2번이나 움켜쥐던 오른편 아랫배를 누르자 영신은 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벌떡 솟짓다가 불에다 데인 것처럼 온몸을 오그라뜨린다. 영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툴은 의사의 진찰이었만 저도 학창시절에 풋볼에 열중하다가 된통을 알아본 경험이 있는 맹장염인 것이 틀림없었다. 맹장염 같은걸요? 네, 맹장염? 하고 영신은 간신히 동혁의 말을 흉내내듯 한다. 그러다가 금세 아랫배가 뻗치고 땡기고 하다가는 사뭇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아서 자반 뒤집기를 한다. 그는 고통을 잡느라고 이를 악물고 있다가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하는 듯이 동혁의 얼굴을 쳐다본다. 안심하세요. 아는 병이니까요. 저도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하고 위로를 시키면서도 동혁의 마음속은 먹장 구름이 뒤덮는 듯이 캄캄해졌다. 급성이 돼서 까딱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 시골 구석에서 일을 어떡한담 하고 뒤통수를 푹푹 긁는데 그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것은 급성 맹장염은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한다. 때가 늦으면 생명을 빼앗긴다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생리시간에도 배웠고 저를 치료해 주던 의사에게도 들은 말이다. 그러나 서울 큰 병원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도청 소재지에 있는 자해의원 같은 데도 간데도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추슬러 가지고 갈는지 난감하였다. 그는 곰곰 생각을 해보다가 대하에 냉수를 떠오래서 수건을 담가 이마에 냉수포를 하게 한 후 영신씨 하고 가만히 손을 잡았다. 네. 영신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입을 연다. 급성이면 1시간이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나 하자는 대로 하시지요.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떠나서 자해의원에 입원을 하도록 합시다. 영신은 한참 만에 머리를 흔든다. 왜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머리를 더 내두른다. 수술하는 건 겁날 게 없어요. 오래되지 않았으면 퍽 간단하게 된다는데도. 영신은 다시 아픈 것을 이기지 못해서 동영의 손을 사문 쥐어뜯으면서도 병원으로 가는 데는 승낙을 하지 않는다. 배를 째는 것이 겁이 나서 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는 중에도 학원을 지은 빚도 많은데 수술비와 입원 비용이 적지 않이 들 것을 생각한 것이다. 어떻게 여기서 낫게 할 수 없을까요? 하고 애원을 하는 것을 동혁은 안 돼요. 한약으로는 안 돼요. 하고 벌떡 일어서며 밖으로 나가서 자동차 시간을 물었다. 마침 오후 2시에 읍으로 가는 자동차가 있었다. 동혁은 한사코 싫다고 고집을 세우는 영신을 사람이 사고 볼 일이지 내가 당신이 죽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듯 싶어요 하고 강제로 들쳐 업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십리길을 내쳐 걸었다. 학부형들과 청년들이며 아이들을 울면서 자동차 정류장까지 따라 나왔다. 친부모만큼이나 정이 들고 은혜를 입은 선생이 불시에 세상을 떠나서 연구차나 전송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동차 찻장에 가 매달려 우는 것을 어서들 들어가거라. 내 10밤만 자고 오마. 응 하고 영신은 동혁에게 안겨서 손을 내줬는데 자는 가솔린 냄새를 풍기며 떠난다. 원재 어머니와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차에 오르며 간호를 하러 가겠다는 것을
다 물리쳤건만 중간에서 원재가 뛰어올랐다. 차는 두어 칸 거리나 굴러나가는데 여보 잠깐만 기다려 하고 벌레벌떡거리며 쫓아오는 것은 교회의 회계를 보는 장로의 아들이었다. 동혁은 자동차를 점거시켰다. 회계는 숨이 턱에 닿아서 땀이 나도록 지고 온 것을 영신에게 내주면서 합부형들이 급히 투령을 낸 것인데 우선 급한 대로 쓰시라고요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뺑소니를 친다. 영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10원, 1원짜리가 뒤섞인 지전이었다.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온 염치 없이. 영신은 그 돈을 동혁에게 준다. 동혁은 돈을 세어보고 이것만 가지면 급한 대로 쓰겠군 하고 집어넣는다. 그는 하도 일이 급하니까 자동차 싹이나 병원에서 들 것은 설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닥치는 대로 떼거리를 쓸 작정으로 영신을 업고 나섰던 것이다. 그는 그때의 처음으로 왜 내가 돈이 없었던가 하고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서 단식을 하였다. 영신이가 쓰러지는 것을 목도한 합부형들은 눈이 희둥그레서 이거 큰일 났군. 아무리 억지가 세지만 잔약한 여자가 석 달 동안이나 원체 할 일이나 했나 봐. 그러고 보니 우리들은 남의 집 색시 하나를 잡은 셈이 되지 않겠나. 두말 말고 우리 기부금 적은 거나 빚을 얻어서라도 이번에 다 내놓읍시다 하고 이 구석 저 구석 모여서 공론을 하고 제일 머리수가 큰 한낭청 집으로 몰려가서 그제야 그 말썽 많던 돈을 받아낸 것이다. 자동차 속에서도 차체가 자갈을 깐 길바닥에서 들까부는 대로 영신은 장자가 울려서 아픔을 참기 어려웠다. 아이고 칼굴이 새로 막 찢어 당기는 것 같아요 하고 동혁의 발과 손등을 막 물어뜯기를 여러 차례나 하였다. 동혁은 아프단 말도 못하고 몇 시간만 눈 딱 감고 참읍시다 하면서 가엾고 애처로운 생각에 내가 대신 알았으면 하다가 마침 내가 왔기에 망정이지 혼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쩔 뻔했노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고집을 세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을 것을 상상하니 몸서리가 젖었다. 우리가 이 생에 연분이 단단히 닿나 보다.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걸 미리 알고 누가 불러낸 것 같으니 하고 미신 비슷한 운명론자가 되어 보기도 하였다. 자동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또 기차를 기다려 타고 날이 어둑어둑할 때에야 읍에 도착하였다. 정류장에서 환자는 인력거를 태우고 3마장이나 되는 언덕길을 원재와 둘이서 뒤를 밀어주며 병원을 찾아 올라갔다. 자해 의원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굳게 다쳐서 다시 개인 병원으로 찾아갔다. 두 사람이 점심 저녁을 굶어서 몹시 시장할 것을 생각하고 영신은 어디서든지 요기를 좀 하세요. 네 하고 몇 번이나 돌아다 보며 간청을 하는 것을 걱정 마시오. 하루 좀 굶어서 죽으려고요 하면서도 동혁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음식점 앞에서는 외면을 하고 숨을 들이쉬지 않고 걸었다. 속옷에 땀이 흠씬 배도로 인력거를 몰아왔건만 병원 문은 걸렸다. 소인종을 한참이나 누르니까 그제야 간호부가 나와서 분을 하얗게 바른 얼굴을 내밀더니 선생님 안 계세요. 연회에 가셨어요 하고 슬리퍼를 짤짝 긁고 들어가 버린다. 여보 시각을 다투는 환자가 있는데 연회가 다 뭐요. 동혁의 호령을 듣고서는 간호부는 요리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의사는 한 30분 뒤에야 인력거로 달려왔다. 진찰실의 전등은 환하게 켜졌다. 나이 40 남짓한 의사는 술 냄새를 제하느냐고 가오루를 깨물고 끈끈이 붙어놓은 것처럼 어여쁜 수염을 베비작거리고 앉아서 동혁에게 대강 경과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짐작하게 쏘이다 하고 영신을 높이고 자세히 진찰을 해본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요. 노영 말씀대로 급성 맹장염인데 밤에는 설비 관계로 할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합시다. 우선 진통제는 한 대 놔드릴게. 절대로 안일을 시키시오
하고 영신의 팔을 걷어 주사를 놓고는 요행으로 맹장염인 줄 알아서 일찌감치 서둘렀으니까 수술만 하면 그만이지만 이분은 몸 전체의 각 기관이 여간 쇠약하지가 않은 걸요. 첫째 영양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노동을 한 게 맹장염까지 일으킨 원인이 됐나 보외다 하고 일어서서 손을 씻는다. 동혁은 비로소 안심을 하고 아무튼 선생님께서 생명 하나를 맡아주십시오 하니까 네 염려 마시오 하고 간호부들어 인력거를 부르라고 명령한다. 다시 연애로 가려는 눈치이다. 동혁과 원재는 주사 기운의 말도 못하는 영신의 어깨를 부축해서 병실로 데려오다가 눕혔다. 자궁을 수술하였다는 환자가 옆방에서 신음하는 소리에 동혁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원재와 둘이서 영신의 침대 밑에 담요 한 자락을 깔고 누웠는데 300리나 걸은 노독도 채 풀리기 전에 종일 굶고 꺼뚫러 와서 눈을 좀 붙였다가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하고 억지로 잠을 정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바싹 쓰이는 데다가 창자가 달라붙도록 속이 비어서 잠은 올 듯하면서도 안 와 주었다. 원재도 춥고 시장한 듯 사타구니에다 두 손을 찌르고 새우처럼 꼬부리고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여간 가엾지가 않다. 영신이가 잠꼬대 하듯 뭐라고 중얼 혼자 말을 하는 소리에 동혁은 벌떡 일어났다. 왜 그러세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희미한 전등 불빛에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영신은 주사 기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눈을 반쯤 뜨고 뭘 잡수세요 원재도 하면서 어서 나 다녀오라고 손짓을 한다. 난 괜찮아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동혁은 원재 때문에 더 고집을 세울 수가 없어서 여보 일어나오 일어나 하고 원재의 어깨를 흔들었다. 길거리 목록집에서 술국에 밥 한 덩어리씩을 사먹고 들어오는 걸 보고 영신은 가냘픈 웃음을 띠며 근처에 음식점이 있어요 하고 반겨준다. 원재가 선생님 시장하셔서 어떡하나요 하고 혼자 먹고 들어온 것을 미안쩍게 여기니까 시장한 게 뭐요 일부러 굶기도 하는데 하고 동혁은 침대에 반쯤 걸터 앉아서 영신의 손을 잡았다.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며 안심하고 잠을 정하시지요. 나도 눈을 붙여볼 테니 가을밤이라 꽤 지루한데요 하고 위로해 준다. 영신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창밖의 귀뚜라미 소리를 꿈속처럼 듣고 있다가 난 저량스라이 동혁을 쳐다보며 동혁씨 난 지금 죽어도 행복해요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끌어당긴다. 천만에 죽는다니요. 우리 둘이 이렇게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동혁은 사랑하는 사람의 여위뺨에 뺨과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영신은 눈을 내리감았다. 시계의 초점이 돌아가는 소리인 듯 창틈에서 째깍거리는 벌레 소리에 가을밤을 쓸쓸히 깊어갔다. 수술대 위에 올라서도 영신은 동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하얀 소독복을 입고 매우 건장한 빛을 띠면서 수술할 준비를 하고 난 의사와 간호부가 두 번째나 그만 밖으로 나가 주시죠 하고 재촉을 하여도 끝.